안녕하세요. 저는 외동아들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랫동안 아이를 간절히 바라셨는데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다른 곳에서 입양할까 하는 고민까지 하셨을 만큼 제가 무척이나 오랜 기다림 끝에 귀하게 얻은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정말 애지중지 소중하게 키워주셨고 가족이 없으셨던 아버지는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와 함께 사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게는 할머니는 유전적으로 지병을 앓고 계신 탓에 원래부터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꽤 어린 나이부터 자주 어머니가 아프신 모습을 보셨었고 남편은 죽고 하나뿐인 자식을 키우려고 농사일에 삭바느질까지 어떻게든 밥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 애를 쓰셨다고 해요. 항상 생활고로 인해서 어머니의 지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무척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깨우치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살림살이가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대요. 그러다 아버지가 중학생쯤 어머니까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혼자가 되셨다고 해요. 의지할 친척도 없어서 보육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거기에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던 아버지는 학교보다는 일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 당시 보육원 근처에는 어린 학생이 마땅히 일할 자리가 없었는데 마침 신문을 만드는 곳에서 아침에 배달할 사람을 찾는다고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사장님께서 너무 어리다며 맡기기를 망설였으나 아버지께서는 원래 급여보다 더 적게 받아도 되니 일을 시켜달라고 간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감탄을 하고는 했어요. 저라면 어려서 일을 못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쉬운 발걸음으로 터덜터덜 돌아가 다른 일을 찾아봤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아버지가 얼마나 일자리를 구하는 데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돈을 적게 받고서라도 일하겠다는 의지와 어린 나이에 그런 제안을 했다는 영리함이 저에게는 무척이나 놀랍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아버지를 항상 존경하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더 영웅적으로 와닿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동네에서 신문 배달을 시작하게 된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신문을 돌렸다고 해요. 새벽 일찍부터 와서 보육원에 있던 자전거를 끌고 와 신문을 가득 싣고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신문을 모두 돌렸죠. 신문이 다 인쇄되기 전에 이른 새벽에 출근한 아빠는 사장님이 주시는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인쇄하는 과정을 눈으로 보고는 했어요. 그리고 글자가 종이에 찍혀 나오는 그 모습이 무척이나 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문에는 다양한 정보가 적혀 있죠. 정치, 사회, 연애 등등 하루의 운세풀이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가득 실려 있어요. 사람들은 신문을 보며 많은 정보를 얻고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들과 세계들을 접하게 돼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일자리를 구하려 시작했지만 신문의 매력을 알게 되면서 푹 빠졌어요. 특히 그저 평범한 종이였던 것 위에 사람들에게 세상을 알려주고 배움을 주고 때로는 재미와 놀라움을 주는 인쇄라는 작업이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근무 시작 전보다 일찍 와서 기다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신문을 돌리려고 한겨울에도 땀을 흘리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사장님의 눈에 굉장히 기특해 보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빵이나 김밥, 유부초밥을 주셨고 바닥 정리나 인쇄된 신문을 정리해서 끈으로 묶는 등 작은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월급도 조금씩 더 주셨죠. 물론 대부분은 저축으로 들어갔지만요. 돈도 벌고 옆에서 일도 배울 수 있고 신문을 보면서 사회 이슈들도 알 수 있었어요. 학교는 다니지 않았지만 오히려 신문을 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보육원 원장님께서 그래도 중고등학교 졸업장은 따는 게 좋지 않겠냐고 권하셔서 검정고시로 학업도 마쳤대요. 자립 시기가 되고 나서는 기회가 되어 인쇄소에 근무하게 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던 신문사 사장님께서 형님이 하는 인쇄 공장을 돕기로 했다며 아버지에게 그곳에서 같이 일하자고 먼저 제안하셨죠. 어차피 자립 시기가 되면 보육원에서 나오려고 했었기에 아버지는 사장님을 따라 인쇄 공장으로 취직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근처에 방도 얻었죠. 형님은 이미 엄청나게 큰 인쇄 공장을 운영 중이었는데 공장의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업을 함께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다른 사람을 알아볼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인쇄 일을 했던 형제가 가장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했죠. 마침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더 큰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계획했던 사장님은 그 계획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옮기면서 혹시나 어린 소년이라고 차별받거나 그만두게 할까봐 일자리를 제안하셨고, 또 일머리도 좋고 미래가 창창한 소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아버지는 자랐던 동네에서는 보지 못했던 규모의 인쇄 공장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커다란 전문 장비들이 가득 있는 곳이라 처음에는 마치 우주선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인쇄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처음인데다 베테랑 직원들도 있어 초반에 아버지는 인쇄된 문서를 제본을 위해 옮기는 과정이나 제본된 도서를 재단하기 위해 옮기는 과정 등 각 파트 사이를 오가며 인쇄 자료를 옮기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바퀴가 달리기는 했지만 인쇄된 종이 자체의 무게가 굉장해서 사실상 꽤 체력을 많이 요구하는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책은 양장본을 만들 때 옆면을 실로 꿰매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옆면에 접착제를 발라 굳히고 겉표지를 붙이게 돼요. 계속 자료들을 옮기는 일을 하다 아버지는 드디어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바느질된 책을 가지고 와서 접착제가 발릴 수 있도록 기계 안에 넣는 작업을 반복하는 거였는데 기계가 해주는 일이기는 하지만 접착제가 바르게 발릴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책을 한 권씩 기계에 넣어야 했죠. 아버지가 일하는 출판사에서는 교육에 관한 책을 많이 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읽고 배우는 게 늘었죠. 신문을 배달할 때와는 또 다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대요. 그리고 어린 친구가 열심히 일하니 사장님 형제분들은 아버지를 엄청 예뻐하셨다고 해요.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어 하셨고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옆에서 늘 잘 가르쳐 주셨대요. 덕분에 인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던 시골 출신의 어린 소녀는 점차 인쇄는 물론 출판사의 대략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익혀갈 수 있었죠. 아버지는 군대에 갈 나이가 되었고 사실상 고아였던 아버지이지만 13세 이후에 부모님을 잃었기 때문에 면제가 아니었다고 해요. 하지만 사장님들은 군대에 다녀와도 자리를 마련해 두겠다며 편히 다녀오라고 오히려 다독거려 주셨죠. 아버지는 군대에 가셨고 가족들이 하나도 없어 면회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인쇄소 사장님들이 가끔 맛있는 것을 사서 면회를 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부대로 가끔 책도 보내주셨고요. 열심히 훈련하면서 항상 책을 가까이 하던 아버지는 점차 책이라는 것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뭔가를 더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어요. 무엇을 공부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연히 신문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짧게 소개하는 코너를 보게 되었고 이거다 싶으셨다고 해요. 그 후로 아버지는 사장님께 부탁드려 영어와 중국어 책을 보내줄 수 있는지 여쭤보았고 사장님들은 기쁘게 보내주셨다고 하네요.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기에 쉽지는 않았지만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기초 회화책을 보고 또 보고 다를 때까지 보았다고 해요. 군대를 전역하고 나왔더니 인쇄 공장은 전보다 규모가 더 커졌고 많은 출판사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큰 사장님의 아들이 출판사 쪽에서 근무하고 있던 덕분에 회사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었죠. 아버지는 전역하고 다시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월급도 이전보다 더 받을 수 있었죠. 아버지는 사장님들 밑에서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배웠어요. 군대에서 책에 대한 애정이 생기면서 나중에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돈을 모으면서 인쇄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영어와 중국어도 꾸준히 공부했어요. 당장에 쓸 일은 없었지만
언젠간 필요한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죠. 그리고 그때쯤 공장에 새로 들어온 직원분과 친해지셨대요. 공장 내부에서 흔히 만나기 힘든 또래 친구분이었고, 그분 역시 오랫동안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나오신 거라 공통점이 많아 더욱 친해질 수 있었죠. 두 사람은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며 공장에서 근무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20대 후반의 어느 날, 그 친구로부터 한 여자분을 소개받게 되셨죠. 많은 분이 이 대목에서 예상했듯이, 맞아요. 그분이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돼요. 어머니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했고, 졸업 후에 현재 부모님이 일하시는 의상실에서 일을 하고 계셨죠. 여성분들의 정장을 주로 작업하는 곳이었는데,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동네에서 꽤 찾는 단골 손님들이 많은 탄탄한 곳이라고요. 친구분이 자리를 마련해 준 덕분에 두 분은 만나서 시간을 보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대화가 무척 잘 통했다고 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반듯한 인상이 무척 마음에 드셨는데, 그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말하는 게 정말 멋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말하는 목소리나 어투에서부터 바르고 단정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뭔가 아는 게 대단히 많다는 느낌도 들었다고 해요. 사실 처음 아버지를 만나기 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나왔다고 해서 그런 모습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요. 뭔가 나름대로 반전 매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매력에 더 만나보고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공장 일과 공부로 무척이나 바빴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는 늘 시간을 내셨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먹고 싶은 게 있다고 살짝이라도 이야기하면 바로 다음 날이라도 구해서 가져다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값비싼 데이트는 아니었지만 언제나 어머니가 좋아한다고 했던 것, 하고 싶다고 했던 것들을 귀담아 듣고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자란 저는 두 분의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에 부끄러워하면서도 매번 감동하였어요. 제가 보는 아버지는 언제나 자기 일에 열심이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해내는 도전 정신이 강한 분이셨고, 가족에게는 한없이 자상하고 따뜻하며 아내와 자식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황금같이 돌보던 분이셨죠. 그래서 제 우상이자 아버지는 늘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분이었어요. 언제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저의 롤모델이셨죠. 결혼을 막 하려 할 때 외조 부모님께서는 아버지가 보육원 출신에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많지 않은 분이라 결혼을 반대하셨다고 해요. 결혼은 현실이고 환경이 어려우면 사랑도 금세 달아나 버린다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설득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의견은 너무나 확고했고, 허락해주지 않으신다면 아버지랑 혼인신고라도 하고 살 거라고 엄포를 놓으셨죠. 그러면서 어머니는 외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버지는 미래가 탄탄한 사람이고 앞으로 그 누구보다 크게 될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했다는군요. 그리고 기나긴 설득에 결국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셨죠. 어렵게 얻은 허락인 만큼 어머니는 어떻게든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런 과정을 들으시고는 더더욱 강하게 다짐하셨고요. 어머니와 결혼하신 후 아버지는 몇 년 더 인쇄공장에서 일하며 경매에 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경매 공부를 꾸준히 하고 강의도 들으면서 경매에 대해서 꾸준히 알아가셨고, 괜찮은 매물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품을 파셨죠. 그러던 중 우연히 경기도 쪽의 한 인쇄공장이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되었고, 좋은 기회로 공장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30 중반이라는 이르다면 이른 나이에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지만, 아버지께서 인쇄에 관련하여 근무한 것이 신문사까지 포함하면 20년은 되었기 때문에 일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이 있었다고 해요. 또 이 소식을 듣고 전에 일하던 인쇄공장의 사장님들도 축하해 주시면서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분도 기꺼이 이제 막 시작하는 공장으로 옮겨와 주셨어요. 처음 시작하는 공장은 당장 거래처도 없고 인력도 많이 고용할 수 없어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발품을 팔아 거래처를 다니며 영업하시고
공장 사장님들도 연줄이 있는 분들을 소개해주기도 하셨죠. 아버지의 친구분이자 제가 윤형이라고 알고 있는 분은 워낙 성격이 호탕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좋아하셔서 영업 업무에 아주 잘 맞았어요. 초기 공장이 자리 잡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어주셨다고 해요. 이후 윤 아저씨도 결혼을 하셨고 먼저 아이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8년 정도가 되었을 때 공장이 자리를 잡아 성장을 이뤄갈 때쯤 제가 태어났죠. 그래서 부모님은 저에게 복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태어나고 나서 공장이 정말 잘 되기 시작했다고요. 그 말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실제 제가 태어난 해에 우리 공장은 대박을 터뜨렸어요. 근처에 큰 출판사가 들어오게 되면서 가깝고 단가가 합리적이었던 우리 공장에 대량 생산을 의뢰했거든요. 물론 그 전에 아버지께서 열심히 작업물을 완성도 있게 제작해왔기 때문에 그 능력이 빛을 발한 것이기도 하죠. 덕분에 우리 공장은 정말 대박을 터뜨렸고 꼼꼼한 작업과 검수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도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머니께서 디자인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색감을 정말 잘 잡아주셨었는데 잡지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만족스러워 하셨다는군요. 제가 태어나면서 어머니께서는 예전만큼 사업에 관여하시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 일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 역시 성장하면서 책을 늘 가까이 하게 되었는데요. 아버지처럼 공장을 운영하는 꿈을 꾸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책 자체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어릴 때는 무엇을 할지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시간이 날 때면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도왔죠. 특히 대학 때는 그냥 용돈만 받기 민망하니까 주말이랑 방학 때는 공장에서 근무를 했어요. 어머니를 닮았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미적 감각이 좋았어요. 미술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 어머니처럼 디자인을 공부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우리 공장은 제가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갔어요.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을 정말 부족함 없이 보낼 수 있었죠. 공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사장으로, 윤 아저씨는 부사장으로 함께 일을 꾸려가셨죠. 윤 아저씨의 부인은 원래 회계사였다고 하는데, 결혼하면서 우리 인쇄 공장에서 회계 담당 업무를 보게 되셨어요. 우리 가족과 윤 아저씨의 가족은 부모님들도 형제 남매처럼 지내시고, 저랑 윤 아저씨의 아들과도 형제처럼 지냈죠. 저는 디자인을 공부하고 유학길에 올랐어요. 나중에 출판사에서 책 표지를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유럽 쪽 동화책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학교에서 성적도 뛰어나고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어 유럽의 디자인으로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죠. 유학 생활을 하면서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부모님께서 집세에 보태를 하며 생활비를 조금 보내주시는 정도였고 우리 집이 못 사는 집안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부모님은 한 번도 저에게 생활비나 형편이 어렵다는 티를 내신 적도 없고요. 그저 우리 집이 늘 잘 살 거라고 믿었던 것이 어쩌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학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며 제 인생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화는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거였어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 처음에는 멍해진 채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리지만 마치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다 새어나가는 듯 했어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마치 제가 우주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듯한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을 때 전화기 너머로 다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듣고 있니? 아들, 아들! 어머니께서 소리치다시피 저를 부르는 소리에 그제야 겨우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가장 빠른 비행편을 알아보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제가 먼저 간 곳은 장례식장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었거든요. 도착해서 아버지의 성함을 확인하고 호실로 들어가니 상복을 입은 어머니께서 쓰러지실 듯 울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먼저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어떡하냐, 우리 남편.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해. 하며 울부짖으셨어요. 정신을 잃으신 어머니를 안쪽으로 모셔서 이불을 덮어드리고 저는 급하게 집에서 가져온 양복을 입고 상주 자리를 지켰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이 와주셨고 제가 얼굴이나 이름을 모르는 분들도 많았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장례가 끝나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3일장을 마무리하고 아버지를 장지에 모신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허망한 표정의 어머니께서 아버지 사진만 바라보며 다시 울고 계셨어요. 저는 그저 어머니의 곁을 지켜드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가장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서 저희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굳게 다짐했어요. 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어요. 사랑하고 아끼던 공장에서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이유는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기 때문이었어요. 누구라도 들으면 충격일 만한 이야기였고 가족을 제일 소중히 하던 아버지에게는 더욱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사건의 전말은 윤 아저씨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힌 거죠. 아버지와 윤 씨 아저씨가 함께 일하신 지 거의 40년 가까이가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였고 힘들 때 주저하지 않고 달려와 함께 공장의 사업을 이룬 정말 감사한 분이자 아주 중요한 분이었죠. 그렇기에 더더욱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었고 윤 아저씨 부인과 아들도 우리 공장에서 일할 만큼 저희는 한 가족으로 우리 공장이 가족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일구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특히 저희 아버지가 생각하는 만큼 윤 아저씨는 저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회계를 담당하던 부인과 계획하여 아주 오랫동안 우리 회사 수입을 빼돌리고 있었죠. 말 그대로 횡령하고 있던 거였어요. 금액은 처음에는 크지 않았지만 수입이 늘어가면서 점점 빼돌리는 액수도 커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욕심이 나기 시작했나 봐요. 아저씨는 아버지에게 그동안 배운 중국어를 활용해서 해외 사업에 손을 뻗어보면 어떤지를 물었고 사업에 대한 열망이 있으셨던 아버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로 해보신 거죠. 아저씨는 자신이 거래처도 모두 알아두었다며 아버지에게 중국 쪽 출판업에 있다는 분들도 소개해주고 그랬대요. 어머니 역시도 아버지와 함께 몇 차례 그 사람들과 식사 자리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책 만드는 기술을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고 특히 아버지의 공장에서 나온 인쇄물들이 아주 마음에 든다며 중국의 제2 공장을 설립해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네요. 상대적으로 초기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요즘 중국에서 출판업이 성황이라며 특히나 한류의 열풍으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이 더욱 인기인 추세라며 아버지를 꾸준히 설득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중국에도 직접 모셔서 공장 부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여러모로 탄탄하게 해외 공장 사업을 준비했나 보더라고요. 아버지 역시 진지하게 고민하신 끝에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침내 중국에 제2 공장을 짓기로 하셨어요. 초기 투자 비용은 아버지와 윤 아저씨 그리고 중국 사업 파트너가 각 3분의 1씩 부담하기로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건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윤 아저씨는 처음부터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할 생각도 없었고 그 투자자라는 사람도 거짓말이었죠. 아버지가 보고 오신 중국 부지의 땅도 저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었어요. 더 억울한 건 윤 아저씨가 투자하겠다고 했던 돈이었어요. 자신이 내겠다고 한 그 돈도 아버지 몰래 공장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었거든요. 이 모든 게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한다고 아버지의 정신이 없는 동안 윤 아저씨는 회사 돈은 물론 대출받은 돈까지 싹 빼돌려서 해외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아저씨가 떠난 다음에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고 급하게 공장으로 달려가 흔적을 찾아봤지만 아버지께서 공장에서 발견하신 것은 은행에서 돈을 갚지 않으면 공장을 경매로 넘긴다는 독촉 편지들 뿐이었어요. 사무실에서 그동안 횡령한 증거들과 중국 투자가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영영 깨어나지 못하게 되셨죠. 윤 아저씨네는 아내와 아들까지 모두 자취를 감췄어요.
경찰에서 사기로 수배를 내렸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아마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기극이고 도주까지도 오랜 시간 준비했겠죠. 어머니와 저는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는 모습을 봐야 했고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운영하시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함께 경험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특히 제가 바라던 학교에서 원하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만두게 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동안 저를 위한 교육적 지원은 아끼지 않으려고 하셨고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라 제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른 것도 아니고 공부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니 그 사실을 매우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마련해야 했기에 저희는 살고 있던 집을 팔았습니다. 제가 중학생쯤부터 살던 2층에 마당이 딸려있던 전원주택이었죠. 예쁘고 좋은 집은 물론이지만 어릴 때부터 제가 살아서 부모님과의 추억이 아주 많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마당 앞에서 여름이면 아버지랑 텐트를 치고 밤새 별을 관찰하던 일이나 겨울에는 바베큐 그릴을 꺼내어 고기와 고구마를 구워 먹기도 했던 추억들 말이죠. 제 어린 날의 많은 추억과 사계절의 모든 기억이 그 집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었죠. 2층의 전원주택을 팔고 어머니와 제가 갈 수 있는 곳을 알아봤습니다. 저 역시 유럽에서 계속 공부하느라 그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 없었어요. 저희가 가진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곳을 수소문한 결과 그나마 저희가 봤던 곳 중 가장 깔끔한 곳의 지하 단칸방을 찾을 수 있었어요. 가지고 올 수 있는 짐도 별로 없어 어머니 짐 몇 가지와 저는 컴퓨터를 겨우 챙겼어요. 나머지 돈이 될 만한 건 모두 팔아서 돈을 마련했거든요. 하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그 희망을 보았죠. 어머니,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장례가 모두 마무리됐고 저는 주변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조의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있는 봉투를 꺼내어 입금을 위해 정리하는데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라고 말았어요. 어머니에게 보여드리니 어머니는 다시 한번 엉덩방아를 쿵 찌으시며 놀라 주저앉으셨죠. 조의금 상자에 든 봉투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봉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었지만 봉투마다 제가 조의금으로 받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금액들이 들어있었죠. 대체 이게 다 얼마인지 암산으로 계산이 되지 않을 만큼의 금액이었습니다. 돈봉투에서 돈을 꺼내어 입금을 하니 굉장한 금액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는지 놀라웠죠. 아버지가 매우 훌륭한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동안 어떤 삶을 사셨길래 이렇게 많은 조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 믿기 어려웠습니다. 조의금 봉투에 적힌 이름들을 보더니 어머니는 뭔가를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 이사를 하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보여줄 게 있으시다며 부르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오신 박스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와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어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돈을 많이 벌게 되시면서 아버지가 하신 첫 번째 일은 다들 예상하지 못한 거였어요. 더 좋은 집, 좋은 차, 혹은 건물을 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우선으로 저희가 제작한 책 중 교육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보육원에 기부하신 거였죠. 아버지께서 자랐던 보육원은 사라져서 그곳에 직접 기부를 할 수 없어서 늘 아쉬워하셨는데요. 대신 지역 근처에 있는 다른 보육원에 기부하시게 되었어요. 꾸준히 보육원에도 지원하시고 보육원에서 나올 나이가 되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도 하셨어요. 경력도 없고 나이도 어린 친구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일자리를 제공해 주셨고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학업을 마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검정고시를 위한 공부와 비용을 지원해 주셨어요. 또 일하는 친구 중 대학에 가거나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셨죠. 아버지는 어린 시절 자신이 어렵게 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저와 어머니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아주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그 노력은 저희뿐만에게가 아니었죠. 그 마음은 당신의 힘든 어린 시절과 비슷한 사람들에게도 닿아 있었어요.
저도 아버지가 보육원에 책을 기부한다는 사실은 대충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아버지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네요. 오랜 시간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지내셨고 도움을 받은 분이 아버지에게 감사 편지나 성공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셨더라고요. 편지를 읽다 보니 거기에는 제가 조의금 봉투에서 봤던 이름들도 보였습니다. 그제야 왜 장례식에 방문했던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버님은 저에게 등대 같은 분이셨어요. 제 삶은 굉장히 어두운 바닷속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도 보이지 않고 망망대해에서 저 혼자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금방이라도 어둠이 저를 삼킬 것만 같았고 이 세상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았죠. 부모님조차 나를 버렸는데 세상에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어딨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딨을까 싶더라고요. 절망적이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네요. 그런데 그때 빛을 밝혀준 분이 바로 아버님이었어요. 저에게 주신 도움은 그냥 단순한 지원금이나 일자리가 아니었어요. 저에게도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생각해준다는 희망이었죠. 나도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분이었어요. 등대가 주변을 밝혀 길을 안내해 주듯이 아버님은 저에게 그런 존재셨어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었죠. 몇몇 분들이 제게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자신이 새 삶을 찾게 되었고 아버지가 삶의 은인이자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요. 알고 보니 아버지께 도움을 받은 분들이었고 그분들이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달려와 그동안 받았던 감사함을 조의금으로 표현하신 거였어요. 금액이 생각보다 꽤 많았기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 핸드폰으로 한 통의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아버지에게 대학 등록금을 받았던 분이라며 조심스럽게 자신을 밝혔어요. 그리고 긴히 제안해 드릴 게 있다며 저에게 만나기를 요청하셨죠. 자리로 나가니 한 남자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 남자분은 저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아버지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 아내의 출산일과 겹쳐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일자리를 주셨어요.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집에 있는 게 너무 괴로워서 나오고 싶었는데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학교 생활은 이미 엉망이었어요. 출석 일수는 간당간당하고 학교에서도 이미 제 가정사를 알고 저는 그냥 신경 안 쓰는 존재였죠. 선생님도 아버지도 저한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저는 그저 골칫덩어리, 신경 쓰기도 귀찮고 딱히 신경 쓰고 싶지도 않은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차도에 뛰어들까 생각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날도 눈은 아버지에게 맞아서 파랗게 멍이 든 채로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위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는데 사장님, 아버지께서 오셔서 자초지종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저에게 공장 일은 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괜찮다고 했고 덕분에 1년 동안 일하면서 독립할 수 있는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수능 준비를 했고 그때도 아버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의 기계공학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친구와 회사를 차렸는데 저희가 초기에 창업할 때 비용도 보태주셨고 창업 후 영업이 필요할 때 아는 분들도 많이 소개해 주셨어요. 덕분에 우리 회사는 스타트업 중에서도 탄탄하고 이름 있는 회사로 자리 잡았죠. 모두 아버님 덕분이었어요. 제 인생을 지금으로 이끌어 주신 건 전부 아버님 덕분이죠. 그래서 보답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교육 관련 콘텐츠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공장이 하나 경매로 아주 저렴하게 나왔는데 혹시 저에게 자신의 회사와 함께 일하며 다시 인쇄 공장을 할 생각은 없는지 물었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도움받으셨던 분들이 몇 명 모여 저를 도울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깊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기회로 알았거든요. 언제나 가족을, 사람을 아끼던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베풀었던 온정이 모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저에게라도 돌려주려고 하시는 모습이 저를 울컥하게 했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어머니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더니 정말 다행이다라며 오랜만에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아 저랑 어머니는 인쇄공장을 다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인쇄공장을 다시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전 거래처분들도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아버지께 도움을 받은 분들이 협력해 저희 사업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셨고, 조의금 받은 것을 투자해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고 마케팅에도 투자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배운 것도 활용하기로 했어요. 바로 소규모 출판을 의뢰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직접 표지를 디자인해주고 출판까지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소규모 출판은 처음 예상과 달리 찾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직접 자신이 만든 책을 시험 삼아 출판하고 싶은 분들도 찾았고, 친구들 사이의 기념이나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프로포즈를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도 있었죠. 제 표지 디자인이 유명해지면서 디자인만 의뢰하는 분들도 생겼어요. 디자인 요청을 하는 분들에게는 우리 공장에서 출판을 하면 더욱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드리며 우리 공장에서 인쇄까지 하도록 영업을 했죠. 처음 1년 정도는 어떻게든 많은 분에게 영업하고 좋은 퀄리티로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밤낮 없이 거래처를 알아보러 다니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발품을 팔았어요. 어머님도 저도 제대로 잠든 날이 없을 정도로 공장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장을 운영한 지도 5년 차. 저는 어머니와 반지하를 벗어나 전원주택은 아니지만 구조가 예쁘고 깔끔한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고, 우리 공장은 이제 매출 걱정 없이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랑 어머니도 더 이상 생활고에 고민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기쁜 소식이 있어요. 바로 제가 아버지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쇄공장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물론 그것도 맞아요. 인쇄공장은 아버지의 평생 업적이자 오랜 애정을 담아 키워낸 사업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아버지에게는 더 중요한 뜻이 있었어요.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었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사업을 시작하고 제가 먼저 한 일은 저희가 만든 책을 보육원에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전하려고 하셨던, 지키려고 하셨던 그 뜻만은 계속 이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꾸준히 보육원에 매년 책을 기부했죠. 그리고 보육원에서 자립하는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점이 있다면 지역 내의 한부모 가정 혹은 조부모와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한 기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신이 어려운 가정에서 부모님 없이 자라며 고생했던 기억으로 보육원의 아이들을 도운 것처럼 저도 그 뜻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생각한 방법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자주 말씀하세요.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다고요. 아직 철없는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어 사업도 성공하고 좋은 일에도 애쓰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다고 하시며, 이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게 아쉽지만 하늘에서 무척이나 뿌듯해하고 계실 거라고 하세요. 아마 하늘나라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내 아들이다, 우리 아들 너무 훌륭하다, 동네방네 자랑하고 있을 거라고 하네요. 아버지가 그랬듯이 저도 사람을 믿어요. 사람 때문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을 떠올리며 이 나라의 젊은 청년들에게도 기대가 큽니다. 어디서 자랐는지, 부모님이 있는지 없는지, 학력이 어떤지에 상관없이 모두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옆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믿어주고 도움을 준다면 더 많은 친구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직도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사업이 더 성장하면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부를 하고 싶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된다면 재단 같은 것을 설립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비록 아버지의 임종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를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다 이루지 못했던 꿈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게요.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 공장에 출근할 때면 아버지가 더 많이 보고 싶어요. 그곳에서도 저 많이 예뻐해주고 응원해주고 앞으로도 제가 어머니도 더 잘 모시고 공장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